1860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 이게 그냥 전쟁 끝내려고 맺은 조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조약이 어떻게 한 나라의 주권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무너뜨렸는지 그 팩트만 딱 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약의 핵심 요구사항들이 뭔지, 이게 어떻게 경제적 통제와 내정 간섭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결국 청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조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청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야겠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순식간이죠? 1858년에만 해도 우리 수도엔 외국 공사 못 들어온다 하고 버텼는데 불과 2년 만에 수도 베이징이 함락되고 황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저항이 완전한 항복으로 바뀌는데 딱 2년 걸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맺은 조약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압박 속에서 체결된 조약,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 조항들만 딱딱 짚어볼게요. 자, 조항들을 쭉 보면 이게 그냥 전쟁 끝났으니 악수하자 이게 아니라는 게 보이죠? 황제한테 공식 사과를 요구해서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내라고 해서 경제를 쥐고 흔들고 또 선교사 권리를 확대시켜서 나라 안에 일까지 간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의 여러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체시킨 겁니다. 그럼 이번엔 돈 문제, 바로 배상금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패배의 대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00만 냥. 원래 현진 조약에서는 200만 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무려 4배를 더 요구한 겁니다. 800만 냥.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 800만 냥의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700만 냥은 자기들이 전쟁 일으킨 비용이고 나머지 100만 냥은 프랑스 상인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킨 비용도 청나라 돈으로 내고 상업적 손실까지도 청나라 돈으로 메꾸겠다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었던 거죠. 근데 금액보다 더 핵심적인 건 바로 이 지불 방식입니다. 모든 항구에서 걷는 세금 수임의 20%, 즉 5분의 1을 떼어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돈 나오는 구멍 자체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결국 중국의 세관, 즉 해관이 외국 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경제적인 부분을 봤으니 이제는 내정 간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 제6조, 종교를 명분으로 어떻게 나라 안으로 파고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조약에서 어쩌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조항이 바로 이 6조의 한 문장일 겁니다. 프랑스 선교사는 어디서든 땅을 사거나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왜 엄청난 거냐면요. 당시 외국 상인들한테도 이런 권리는 없었거든요.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정말 전례 없는 특권이었던 거죠.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해집니다. 상인들은 기껏해야 계양장 주변에서 활동이 제한됐는데 선교사들은 그냥 중국 땅 어디든 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자기들 거점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종교 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프랑스의 영향력이 미치는 합법적인 쐐기를 박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카톨릭 포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카톨릭을 믿는 중국인까지 프랑스가 보호하겠다고 나섭니다. 게다가 예전에 뺏겼던 교회 재산까지 다 돌려받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신자 건드리지 마라 라는 핑계로 중국의 지방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쥔 거죠. 이게 나중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조약은 사람까지 건드립니다. 바로 제9조, 이른바 쿨리 무역의 헌법화입니다. 이게 말이 자발적인 계약 노동이지 실상은 거의 노예무역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조항 하나로 강압이나 납치를 통해 중국인 노동자들을 해외 식민지로 끌고 가는 행위가 헌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항들이 합쳐져서 청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총체적인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주권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지 딱 보입니다.
첫째, 텐진을 개항해서 수도 베이징의 코앞까지 외국 군함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줬죠. 둘째, 세관 통제권을 넘겨주면서 나라의 돈줄을 스스로 내줬습니다. 셋째, 황제가 직접 사과하게 만들어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렸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 보호라는 명분으로 내정 간섭의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청나라는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베이징 조약은 과연 전쟁의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총소리는 멎었을지 몰라도 조약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한 나라를 올가매는 더 교묘하고 무서운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 조약은 청나라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고 그 파장은 이후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